여러분, 집단정신치료라는 게 되게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독 한국에서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흥미로운 역설의 원인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되게 중시하는 문화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집단으로 하는 치료는 왜 이렇게 부진할까요? 이 모순,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정신과 전문의, 그러니까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이끄는 집단 치료가 전체의 3분의 1도 안 돼요. 31.3%. 그럼 나머지 거의 70%는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집단 치료가 크지 못한 이유, 그 발목을 잡았던 4가지 핵심 장애물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마치 탐정처럼 그 원인을 추적해 보자고요. 이게 사실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학문적 기반도 약했죠. 돈도 안 됐죠. 또 치료의 트렌드가 바뀌었죠. 심지어 전문가들끼리 경쟁까지 해야 했죠. 이 4가지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서 작용한 겁니다. 첫 번째 장애물부터 자세히 볼까요? 이건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인 치료는 일찌감치 체계가 잡히고 전문의 시험에도 주요 과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단 치료는요, 교육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된 거죠. 제도적으로 밀어주질 않으니 당연히 탄탄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이죠. 경제적 현실은 아주 적나라합니다. 45분 치료를 기준으로 보면 개인 치료는 약 22,000원을 받는데 집단 치료는 5,000원도 안 돼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4배가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 숫자 4,870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받고 전문가가 제대로 된 양질의 집단 치료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이게 바로 의사들이 집단 치료를 외면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이 4,870원이 주 치료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집단 치료를 하려면 보조 치료사도 있어야 하고 기록하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의 인건비를 저 돈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1995년에 만들어진 정신보건법입니다. 이 법 하나가 우리나라 정신건강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변화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1995년 전에는 모든 게 병원 중심이었어요. 정신과 의사가 치유를 목표로 치료를 이끌었죠. 하지만 법이 바뀐 후에는 그 무게 중심이 지역사회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목표는 관리와 사회 복귀가 됐고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시스템의 거대한 변화는 정신과 의사들에게는 전문성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집단 치료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말 그대로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온 거죠. 정신과 의사들은 갑자기 새로운 경쟁에 내몰렸습니다. 지역사회센터가 막 생기면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다른 전문가들과의 경계가 흐릿해졌고요. 더 저렴한 공공 프로그램과도 경쟁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전문 치료 영역에 대한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거죠. 지역사회 모델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을 한 번에 도울 수 있는 집단 치료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신과 의사들은 이 치료법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잃게 된 거죠. 수요는 늘었는데 주도권은 약해진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 자료의 저자는 3가지 길을 제안합니다. 첫째, 그동안 부족했던 학문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공식학회를 만들자. 둘째, 전문성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다시 세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 같은 현대적인 관리의 인간적인 대화를 통한 치료를 접목하는 정신치료적 관리라는 새로운 방향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이제 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보죠. 이건 단순히 전문가들 간의 문제나 보험 수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치유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정신의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철학적 대립은 이 두 관점을 비교해보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은 환자를 우울증이라는 증상 덩어리로 봅니다. 이 사람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고 약으로 증상을 없애는 데 집중하죠. 생물학적 모델입니다. 다른 한쪽은 환자를 우울해서 고통받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봅니다.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경험을 이해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정신치료적 모델입니다. 정신분석가 파울 캐스는 집단을 거울의 방에 비유했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집단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수많은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혼자서는 또 상담사 한 명하고만 이야기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집단 치료가 가진 독특하고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효율과 비용으로 따지는 시대, 약물 중심의 치료가 대세인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음, 즉 이 인간적 연결을 통해 얻는 치유의 가치를 우리는 과연 얼마로 매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답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치유를 더 가치 있게 여길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